오늘 장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알파경제 김준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선이 다시금 또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꾸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조적 상승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주셨어요.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이끌었던 이 조선주의 상승의 핵심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승이었죠.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전체 선종이 올라간 게 아니죠. 일단 대부분의 선종은 부진했고 LPG와 LNG가 급등하면서 만들어낸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꽤 장기적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LNG와 LPG가 꺾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운임,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효과로 보여지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급락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수준 좀 오른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운임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배를 용선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배를 만들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업체들 쪽에서 이렇게 어차피 운임비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신규 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면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움직였던 건 뭡니까? PC선이라든지 좀 이 중형 선박 같은 것들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지금 HD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급등을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러면 LPG, LNG는 원래 강했고 상대적으로 그 좀 선종이 작은 PC선 위주의 이런 선종이 파나맥스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가 그 뒤로 연결되고 있는 게 지금 컨테이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빅3 입장에서는 당연히 LNG, LPG 쪽에서는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컨테이너 쪽마저 돌아선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중국이 더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럽 선사들이 중국 쪽에 추가적으로 대형선을 납품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또 국내에 최근 들어서 수주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는 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긍정적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수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거 2008년도만큼의 그런 빅사이클은 다시 오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신조선가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바닥 수준에 놓여 있어서 이익 개선과 이익 개선 기대감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플러스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MRO 수주와 같은 모멘텀까지 겹치게 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시발점에는 지금 중동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서 해상 운이 모르고 그러려면은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계속해서 의식의 흐름을 저희가 따라가 봤는데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운임은 떨어지고 조선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렇게 역으로 가는 상황은 열려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발주가 나오면 그 발주가 나온 게 실적이 뒤로 밀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업의 특성은 다 레깅돼서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의 이 조건이 만들어진 조건에서 체결된 계약이 만약에 운임이 급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만들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적자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가 아까 밸류에이션 보셨던 대로 워낙 낮은 상태에서 거래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빅3들이 BEP를 맞추면서 플러스로 이제 막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저가 수주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 수주됐던 물량들이 3년치가 계속 돌면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의 조건이 신규 계약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3년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서 다시 수에즈 운하로 가고 그래서 운임이 급락하면 그러면 지금 체결된 조약이 바뀌진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지금 나타난 상승의 가장 큰 밸런스의 핵심은 LPG하고 LNG가 이끌어온 것인데, 그럼 LNG와 LPG는 운임이 꺼지면 이것도 같이 따라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LNG 터미널과 LNG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은 중동과 유럽에서 미국까지 더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뭐 구조적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적 측면에서 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 좋은 얘기 상당히 많고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많아서 안 좋은 얘기 뭐가 있나 좀 찾아보니까 피크아웃 우려 이 부분을 또 잠재적인 악재로 꼽으시던데 피크아웃 우려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 우려야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크아웃 얘기했던 뭐 현대차도 3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좋은 조건의 컨테이너 선을 발주를 시작하면 네. 그 가격이 뭐 급락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정된 후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도 낮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갑자기 원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매크로 리스크는 운임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피크아웃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업황의 피크아웃은 나타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지금은 선봉량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발주량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선봉량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수요 공급 쪽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내년 가서 만약에 배량이 늘면 다시 초과 공급으로 바뀌니까 업황 자체는 어느 정도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익이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업황 자체는 약간 탄력이 줄어들 수 있어도 이익이 떨어질 개연성은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만약에 해상 운임이 떨어지느냐 이 부분 봐주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종목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토픽으로는 현대비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컨테이너 선사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그리고 놓여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조선주 하나씩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빅3 정도 보겠습니다. HD현대미포는 이미 주가가 여러 성장 지표들을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규 매매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저는 뭐 조선주 하면 그동안 뭐 삼성중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리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점들이 조금 희석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잘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가스와 LNG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전히 저는 뭐 리스크가 있어도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꽂았을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LNG와 LPG는 상수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가 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컨테이너를 잘하지만 컨테이너 쪽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반추해 보면 HD한국조선해양이 압도적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조선업의 탑티어를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한 2등 정도로 관심 종목으로 밀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1등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HD현대 조선해양이 가장 관심주로 꼽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HD현대미포에 대해서는 뭐 이제부터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차트도 좀 많이 다르고 요즘은 부진하던데 계속 이럴까요? 하나오션의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처음에 뭐 미국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네. 애초에 하나로 이름 바꿀 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2조가량의 증자였단 말이죠. 네. 결국 그와 관련된 부담을 어느 정도 희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PR, EPS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종목이 하나오션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하나그룹이 또 하나 지금 그 하나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김승현 회장에서 아들로 내려가는 어떤 이 지배구조의 변화를 지금 현재 또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오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리트는 조금 희석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강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군함 쪽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미국 MRO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때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뭐 빅3 대부분 좋게 보지만 하나오션은 조금 우리가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HD, 현대, 미포는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최근 들어서 이 여러 선박들 가운데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플러스 알파가 돼서 한국조선해양을 현재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좋게 보시네요. 그래서 두루두루 조선주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 LS입니다. LS, 지금 미국 쪽에서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 그림자는 해주셨어요. 그동안의 전력 설비 아침에 개장할 때마다 좀 질문을 드리면은 저는 누가 뭐라 해도 LS가 최선호주입니다. 매번 강조를 해주셨고 오늘 LS의 자회사 쪽에서 미국 투자 소식 나오면서 전체적인 LS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배경부터 좀 자세하게 미국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건지 좀 뉴스부터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투자하는 것은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저 케이블이죠. 근데 미국도 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풍력을 갑자기 접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만약에 액침 냉각이나 이게 그 물을 이용한 냉각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추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가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풍력 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법, 해저 케이블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해저 케이블의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S전선이 그 과거에 1조 원인가를 들여서 미국의 케이블 회사를 샀을 때 도대체 저걸 왜 사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지만 1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땐 그때 그걸 안 샀다면 과연 미국에 지금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반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S그룹의 전반적인 투자는 방향은 맞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LS그룹의 다소 복잡한 사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요소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지금 주가는 다 좋은 것처럼 동반해서 오름세 나타나는데 그림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LS는 주가가 올라봐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지금 뭐 BPS 측면에서는 이제 막 오늘 급등한 정도가 PBR 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아직도 전저점까지의 뭐 길이는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LS일렉트나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 화면을 조금 잡아주시면 이 회사가 2022년 정도에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보이다가 부채 비율을 쭉 줄여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자산은 쉽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펙스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면서 부채 비율이 다시 이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LS그룹의 지금 투자가 한두 가지 방향이 아닙니다. LS일렉트릭을 포함한 소위 전력 쪽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뭐 자회사니까 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금 LS가 LNF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전구체와 관련된 투자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LS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금이 생각보다 꽤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LS 자회사, LS 전선의 추가 투자가 1조가량이 나타난다면 결국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준비된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차라리 영업 그 이익 쪽에서 이익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캐펙스가 나름 그래도 줄어들어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캐펙스가 늘어나면 다시 현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조달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또 미국에서 뭐 대규모의 보조금 같은 걸 받는다면 또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LS그룹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뭐 좋다, 건전하다, 그 다음에 캐펙스와 관련된 부담감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계속 뭐 대규모의 투자를 매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LS 전선 아시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쪽까지 이렇게 투자를 늘려나가고
KT 서브마린을 흡수해서 만든 그 마린 솔루션 부분에 추가적인 투자도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계속 감당해내려면 돈을 엄청나게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되지 못하면 결국 이쪽도 투자와 관련된 재무적 부담이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그림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에서는 LS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조가량의 투자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현금 흐름 악화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지금 팔고 내려와라가 아니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S라고 하는 그룹이 잘 감당해낼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 키가 뭐냐면 LS M&M의 상장이죠. 지금 LS의 자회사 중에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M&M이라고 해서 과거 니꼬동재련을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시총 한 3조 정도, 그다음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한 3, 4천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금 조달해서 투자금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것만 거의 1조 가깝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1조도 뭐 올해 다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트레이드오프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아시는 것처럼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기업도 아니고 또 케이블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성장하긴 하지만 그 성장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돌파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PBR 1배가 넘어섰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높으냐도 다시 점검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낮은 가격에 사서 여전히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계속 강력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다시 좀 눌리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돌파 매수의 관점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좀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의 LS의 급등은 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씁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 빛과 그림자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LS 투자 소식을 시장에서는 반기는데 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재무적인 악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LS를 보시는 분들은 같이 좀 점검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최근에 애플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애플향 부품주들 최근의 움직임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김 회사님? 네, 일단 애플이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 관련주들 뭐 쫓아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LG에너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여러 부품주들, 그다음에 뭐 홍하이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아이폰 16의 중국의 판매량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조금씩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잡았던, 작년에 잡았던 그 판매량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5월 달에 저점 찍고 회복되고는 있으나 예전에 우리가 봤던 컨센서스, 작년 말에 봤던 컨센서스보다는 여전히 낮은 위치고요. 저는 실제로 저 정도의 판매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뭐 리포트에서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뭐 좀 회복되면서 뭐 LG에너텍의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 잘 아시잖아요. 뭐 지금 자기가 마진율 30% 얻을 때 관계사들, 그다음에 부품사들에게 마진율을 2%, 3% 주는 게 애플의 그동안에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애플의 그게 그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의 이익이 올라간다고 해서 LG노텍이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건 착각에 가깝고요. 그러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차라리 결부지어서 전장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오히려 좀 더 마진을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아이폰 16의 핵심 포인트도 결국 AI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 뭐 AI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그 수주를 바탕으로 다른 쪽에 추가 수주를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더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애플의 신고가에 따른 BH나 국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노텍의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여도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채우지 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3분기 말 정도에 혹은 4분기 초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이익은 2분기부터 급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정도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 저는 뭐 기대만 또 앞서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LG이노텍이 좀 뜨거운데 약간은 좀 점검하면서 가자, 좀 신중한 쪽이시네요. 네,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뭐 지금 오늘 그 반등을 하더라도 뭐 반등의 그 폭 자체가 뭐 4%면 뭐 작진 않지만 그렇게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사서 더 수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애플처럼 그냥 묻어두는 게 가장 속편한 전략이냐를 살펴봤을 때 2분기 실적의 내용을 봐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트레이딩 정도로 끝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저는 트레이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애플의 공급 라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써니옵티컬을 포함한 대부분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아이폰 하나에 기대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하반기에 IT 세트 쪽에서의 최대 히트 상품은 저는 AI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PC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의 가격이라든지 부품의 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IT 부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다. 근데 LG노텍도 가능성은 하나 있는 게, 뭐 지금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은 애플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BH와 LG노텍 중에 굳이 비교해 보자면 LG노텍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뭐 제가 한 14만 원대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삼성전기 여전히 계속 그 IT 부품 내에서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 쪽으로 가면 기판 쪽도 결국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충분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올해 실적으로 지금 주가를 밸류에이션하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꽤 비싸 보이지만 내년 걸 당겨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3분기, 4분기 AAPC가 예상외로 좀 히트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저는 뭐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즉 지금은 실적이 올라가지 않고 밸류에이션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상당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 이런 것들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실적이 올라갈 걸 의심스러워하니까 멀티플마저도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확인이 되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는 하반기에 꽤 올라올 것으로 봐서 셀아웃은 모르지만 셀인 효과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출하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이전, 적어도 뭐 7월 말이나 8월 이전에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주신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